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이중섭.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 두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47억의 그의 그림은 거래되고 있지만 막상 그는 40살의 나이에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사체를 처리해주지 않아 병원 영안실에서 3일이나 방치되었죠. 평생 사랑을 약속하던 아내와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한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작 사건. 이중섭이 죽고 나서 그의 친아들이 작품을 위조했고 이중섭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이중섭의 작품은 유독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난길에 떠밀리듯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머니에게 일부 작품을 맡겼고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작품을 일부 보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여러 곳에 분산되었습니다. 어디에선가 그림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조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이중섭의 작품은 높은 인기에 비해 개인이 소장에 보존된 온전한 작품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또한 위조를 부추겼습니다. 2004년 발표된 한국화랑협회 통계에 따르면 감정대상 그림 중 평균 30%가 가짜로 밝혀지는 것에 비해 이중섭의 그림은 75%가 가짜로 드러나는 등 유독 위작의 비중이 높았죠. 워낙 이중섭 작품의 위작이 판치자 이중섭의 막내 아들 이태성은 한 방송사를 통해 이중섭 작품의 위조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고서연구회의 김용수 명예회장을 만나게 되죠. 김용수 회장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건설과 섬유업으로 큰 돈을 번 예술계의 큰손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중섭 그림 650점을 수장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는 70년대 초반 인사동의 한 서점에서 이화백의 그림을 발견했었는데 당시는 이중섭을 잘 몰랐지만 그림 자체에 큰 감명을 받아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액수를 주고 한꺼번에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었지만 막상 이태성은 김용수가 보유한 작품들이 모두 이중섭의 진품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태성은 아예 김용수와 손을 잡고 물고기와 아이라는 작품을 경매에 넘깁니다. 이태성은 이 작품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작이라고 그 가치를 설명했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태성이 넘겨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1억 2천만 원에 판매되었죠.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는 이 작품이 위작이라며 이중섭의 작품을 베낀 그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는 그 근거로 이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금성출판사가 발간한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100인 중 이중섭 편에 실린 그림입니다. 물고기와 아이의 초고이죠. 혹시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의 오른쪽 발가락이 굉장히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는 육안으로만 비교해도 아이의 엄지발가락이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지 못하며 선, 구도, 채색에서 이중섭 특유의 생생한 맛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성 씨는 아버지는 형과 나, 어머니에게 주기 위해 같은 작품을 여러 장 그린 것도 있다며 발가락이 똑같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왜 하필 김용수를 만난 뒤에 갑자기 아버지 유품을 경매에 내놓았냐고 묻자 이태성은 아버지 묘지 이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내놓은 것이라고 변명했죠. 이태성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평생 아버지 그림을 보면 자란 자신에게 위작 프레임을 씌운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위원들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양측의 고소로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이태성이 진품이라고 주장한 작품은 위작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작품 재료를 화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감정협회는 작품에 쓰인 물감이 반짝이는 질감이 섞인 펄 물감인 것을 밝혀냈는데 이 물감은 이중섭이 사망한 다음에 개발된 물감이었죠. 펄 물감은 1960년대에 개발되었고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도 1990년대여서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을 증명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원본이었습니다.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백인선집의 편집자는 실수로 이중섭의 그림을 좌우가 바뀐 채 인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실제 작품은 아이가 물고기의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화면의 그림처럼 아이가 물고기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했죠. 사실 이중섭의 아들 이태성의 증언에는 처음부터 모호한 점이 많았습니다. 원래 소장품이 20에서 30점에 불과하다고 했던 이태성은 김용수를 만난 후 150점을 소장 중이라며 말을 바꿨던 것이죠. 이에 미술품감정협회는 이태성과 김용수가 공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성은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태성이 50년간 소장했다며 언론에 공개한 작품 중 3점은 김용수의 소장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김용수가 보관하던 작품을 마치 이태성이 보관해온 유품인 양 경매에 내놓은 것이죠. 이중섭의 위작 사기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태성과 김용수가 가지고 나온 작품이 제대로 베끼지도 못한 실수투성이 졸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온 그림 사슴은 앞발 관절이나 발굽 묘사가 엉뚱하고 뿔을 주둥이로 착각하는 등 원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사한 작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중섭은 소도둑으로 몰릴 정도로 대상을 완벽하게 관찰하고 이해한 뒤 그림을 그린 완벽주의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은 관찰력이나 해부학적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로 그려진 그림들 뿐이었죠. 僕は日本人で日本の法律家の守られてるんです。 결국 이태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위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태성은 위작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007년 SBS 취재팀은 이태성과의 인터뷰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나는 일본법의 보호를 받는 일본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이중섭의 안타까운 죽음과 달리 그는 의외로 굉장히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 그의 증조부였던 이동규는 100칸이나 되는 집을 소유했고 그의 아버지는 1년에 쌀 1000석씩 수확하는 천석군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연수입 약 200억 원인 상위 1% 부자였죠. 심지어 그의 어머니 집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자였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이진태는 일본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자산을 증권에 투자해 사업을 크게 확장시킨 자본가였죠. 게다가 그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에게 은밀하게 독립자금을 대주었던 애국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적, 정치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쳐 승승장구하던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의 아버지 이희주는 몹시 심약하며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들가에 홀로 앉아 멍하니 저녁 노을을 보는 게 일과였죠. 사업으로 분주한 가족들 사이에서 극도로 외로워하던 부친 이희주는 정신분열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나이 30에 허망하게 요절하고 맙니다. 훗날 이중섭이 겪는 정신분열은 유전적인 병증이라는 합리적인 분석도 제기되었죠. 아버지의 죽음은 이중섭이 겨우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외가의 경제력 덕분에 이중섭은 아버지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지속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겪은 아버지의 부재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12살 터울의 큰형과 누나가 독립하자 그는 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죠. 그에게 의지할 곳이라고는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막둥이인 이중섭에게 혼신을 다해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엄마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건 이중섭이 보통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는 보통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어머니와 떨어져 평양 시내의 외가에 거주했는데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가슴에 파묻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중섭은 나이가 먹어서까지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보였고 심지어 분리불안 증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집착 수준의 애정은 그의 대표작인 소그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많은 황소 그림을 그린 이중섭은 황소에 항상 남성성을 나타내는 남근을 그려 넣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모성적 이미지에 소해 강인하고 거친 남근을 그림으로써 어머니와 일치되고자 하는 소망을 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년 시절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머니뿐이었던 이중섭은 그렇게 내향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 한국에서 오산학교를 졸업한 이중섭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처음에는 도쿄의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 다시 3년제 전문대학인 분카카쿠인의 입학 절차를 밟게 되죠. 문화학원에 입학한 이중섭은 그제서야 비로소 날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하고 일본의 저명한 미술평론가에게 생생한 악마가 꿈틀거린다며 극찬을 받죠. 또 여자들에게도 인기 스타였습니다. 펀치라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그림 실력에 운동신경까지 겸비한 그는 문화학원 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그가 등장했을 때 학원에서는 루오처럼 시커멓게 데생하는 조선 청년이 수줍음을 타면서도 노래를 잘 불러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같은 문화학원의 2년 후배였던 마스코가 다가와 먼저 플러팅하기도 했죠. 洗うところへ行った時に一人で洗ってて、それで口聞くようになって 오늘은 뭘 그려요? 수도가에서 붓을 찢는 이중섭의 등을 마사코가 콕 찔렀습니다. 같은 미술부라고요? 정말 몰랐네요. 중섭 씨는 늘 친구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 지금 굉장히 용기 내고 있는 거예요. 수줍음 많았던 둘은 이 대화를 시작으로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중섭이 너무 내향적이어서 둘 사이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문화학원 내 이중섭의 친구가 자신의 생일이라 속여 두 사람을 초대한 뒤 둘만 남기고 사라지며 오작교 노릇을 해주었다고 하죠.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계속했습니다. 이중섭은 마사코의 발가락을 특히나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는 마사코의 발을 치료해주는 사파가 남아있습니다. 훗날 그가 마사코를 그리워하며 보낸 편지에도 당신의 발가락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발가락꾼에게 뽀뽀를 보내요. 라는 글귀가 발견되기도 했죠. 마사코는 일본 재벌 미치이 사장의 4딸 중 셋째 딸로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집안은 개방적인 문화를 지닌 가톨릭 가정이어서 조선인과 교제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죠.
반대로 민족의식이 강했던 이중섭은 조국을 짓밟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이종사촌 형이 그런 걸로 사랑을 저버릴 수 없지 않냐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죠. 독립운동가 집안이던 이중섭의 집에서는 식민 통치국이었던 일본 국적에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며 매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중섭의 어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일본인 며느리를 볼 수 없다 라고 호통을 쳤죠. 할 수 없이 이중섭은 마사코를 두고 혼자 조선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섭은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사코를 그리워하며 상사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잊지 못하고 마사코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이 쑥대밭이 되면서 둘은 3개월 이상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가족들은 마사코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급하게 이중섭의 혼처를 구해 결혼 날짜까지 잡아버렸죠. 막상 마사코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중섭의 편지에 매번 애정을 담은 답장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사코는 이중섭에게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면 집에서 혼사를 추진하려고 함이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마사코는 지금껏 자신이 보낸 편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급하게 조선행을 결정합니다. 조선으로 가는 여정은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일본에는 매일 폭격이 쏟아졌고 조선으로 향하는 항구는 모든 도로와 철도가 끊겨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마사코는 도쿄에서 조선으로 가는 시모노세키 항구로 가는 데만 꼬박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마사코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노세키 항에는 그녀가 타려고 한 배가 침몰한 상태였죠. 당시 일본과 조선을 오가던 상선 32척 중 5월 한 달 동안 28척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에서 조선까지 가기 위해 배에 탑승하면 침몰될 확률이 90%에 육박했던 것이죠. 마사코의 인터뷰에 따르면 今あれしとかないと俺とも会えなくなる向こうもその思いで電報が来たんですね 그 배를 타지 않으면 중섭 씨를 못 볼 것 같았고 중섭 씨를 보지 못하는 삶이라면 죽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중섭이 없는 세상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목숨 걸고 배를 탄 마사코는 운 좋게 조선 땅으로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고 둘은 1년 6개월 만에 눈물의 재회에 성공합니다. 일본인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며 결사반대하던 이중섭의 어머니조차도 목숨을 건 마사코의 여정에 감동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중섭은 먼 조선 땅까지 기꺼이 와준 마사코에게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성이라는 뜻의 이남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사랑을 표현했죠. 하지만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는 친일화가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친일화가 이중섭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족시인 김소월, 독립운동가 주기철 등이 오산학교를 나왔죠. 하지만 이중섭이 오산학교에 입학한 건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이중섭은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림만 그리다 일지망이었던 평양고등 보통학교에 낙방하게 됩니다. 학구열이 높았던 이중섭의 형 이중석은 평양고등 보통학교에 다시 도전해보라고 권유해 그는 재수까지 감행했지만 이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2번이나 낙방하자 그제서야 이중섭은 포기하고 평양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죠. 오산학교에 입학한 그는 인생에 다시 없을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술 담당 교사였던 임영련이었죠. 그는 미국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세기의 천재화가인 동시에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다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가르쳤죠. 이중섭은 임영련으로부터 그림의 민족혼을 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섭은 그림에 서명할 때 자신의 이름을 풀어 쓰거나 평안도 사투리 발음 표기인 둥섭을 풀어써 서명했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일본어 이름으로 바꾸라며 상시개명까지 강요당했던 시기였지만 이중섭은 일부러 한글로 서명하며 일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죠. 또한 임영련은 이중섭에게 습작의 중요성을 혹독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밑그림을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이 그리라며 그에게 끝없는 연습과 드로잉을 하게 했죠. 이중섭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들판에 나가 하루 종일 소를 관찰했습니다. 하도 그가 소만 쳐다보자 근처 농부들이 그가 소도둑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죠. 당시 일본에서는 황소가 한국의 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동물이라 여겨 소에 관련된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섭은 지역 유지의 아들이자 엄청난 경제력을 소유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이었는지 그의 그림은 일제로부터 일절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는 방해받지 않고 그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죠. 이중섭이 졸업할 시기 스승 임영련은 그에게 유학을 강하게 권유합니다. 이중섭이 더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예술을 보고 느끼기 바랐죠. 하지만 당시 해외로의 유학은 평범한 집안에서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학비를 요구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때 이중섭의 형 이중석은 원산에서 대형 백화점을 개업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고 형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중섭은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사실 이중섭은 스승 임영련이 유학을 다녀왔던
프랑스로의 유학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유럽이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랑스 유학은 불발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는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사람들은 이중섭이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를 친일파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이중섭은 총우화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총우화가란 말 그대로 총의 후방, 즉 전선에 나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전쟁을 뒤에서 지원하는 일로 그림을 그려 일본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만원권의 세종대왕 영정을 그린 김기창 화가가 일본 군인으로 강제 징집된 조선 청년을 미화해 친일파로 비판받았죠. 김기창 화가와 달리 이중섭이 총우화가로 일했던 것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총우화가로 자원한 것이 아니었고 가만히 있으면 일본 군대로 끌려갔을 상황에서 형 이중섭이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총우화가에 등록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이중섭이 일제를 찬양한 그림이나 혹은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중섭이 과연 앞장서 일본을 찬양한 것이 맞는지 친일화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난무한 상황이죠. 정신병. 일본 군대로의 징집을 피하고 마사코와 재회한 이중섭은 결혼 후 원산해안가에 신혼집을 마련해 두 아들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에게는 태연, 태성 외에 큰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그의 큰아들은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급성 감염질환인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간단한 치료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당시 북쪽에서 세력을 펼치고 있던 김일성이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하며 침술사들을 전부 가두었기 때문에 고칠 방도가 없었죠. 이중섭은 꿈에 그리던 첫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며 괴상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섭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날 친구 구상과 함께 술집에 가서는 술 시중 드는 여자를 불러 가슴을 만지작거렸다고 합니다. 괴이한 행동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중섭은 아내인 마사코를 벌겨벗긴 후 죽은 큰아들의 시체 옆에 눕힌 뒤 친구인 구상에게도 그 옆에 함께 누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은 나란히 누워 그날 밤을 지샜죠.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색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중섭이 아들과 영적 대화를 하기 위해 나체에 집착한 모습이라 해석하는 시선도 있죠. 실제로 이중섭의 그림에는 유독 나체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은 큰아들이 베넷저고리만 걸친 갓난 아기였기 때문에 이중섭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 아들이 하늘에서 외롭지 않은 삶을 살기를 기도한 것이죠. 이중섭이 나체에 집착한 이유에는 그의 예술적인 철학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나체는 생명 그 자체로 외설스럽고 문란한 것이 아니라 인간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나체의 사람들이 서로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모습을 많이 그렸죠. 이중섭의 친구이자 화가 한묵은 이중섭이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나체를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중섭의 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소리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장지 틈으로 보았더니 네 식구 모두 홀딱 벗은 나체로 이불 위에서 뒹굴고 중섭의 성기가 덜렁거리는 걸 볼 수 있었지. 우리는 그걸 보고 참다 못해 킥킥거리며 후다닥 도망쳐 나왔어. 몸에 걸친 것을 다 벗어던지고 나체 상태로 그는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움도 잠시, 이중섭은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몰락의 시작. 1945년 해방 이후 조선은 독립과 동시에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이중섭이 살고 있는 북에는 김일성의 공산당 정권이 수립됩니다. 김일성은 권력을 갖자마자 부르주아와 친일파를 배척하는 토지개혁을 진행하죠. 원산 지역의 대지주였던 이중섭의 집안은 가장 먼저 타겟이 됩니다. 원래 원산 시민들 사이에서 이중섭의 땅을 밟지 않고는 원산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땅이 많았던 이중섭은 하루아침에 대부분의 땅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당시 이중섭의 재산은 30만 평의 땅 외에도 원산 백화점과 100평이 넘는 기와집 다수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뺏겼다고 망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은 부르주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형 이중석을 아예 납치해버렸습니다. 이후 이중섭은 실종된 채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죠. 남아있던 이중섭은 공산당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강제로 공산당 동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이중섭의 그림을 보며 공산당식 해석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산당은 이중섭이 그린 소그림을 보고 의미를 물었는데 이중섭이 소는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소이며 아이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의미한다고 공산당식 해석을 내어놓자 공산당은 한술 더 떠 아이들 2명이 있는데 누가 북조선이고 누가 남반부요? 라고 물었다고 하죠. 공산주의 세력에 지친 이중섭은 나름대로 몇 차례 소심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스탈린의 초상화 사건입니다. 김일성이 원산에 상륙했을 때 이중섭은 스탈린의 초상화를 그려 동네에 붙이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때 이중섭은 스탈린의 상징인 코스염을 빼고 맨들맨들한 스탈린을 그려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중섭이 일부러 스탈린의 수염을 빼고 그려 그의 위엄과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죠. 또 세간에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이후 이중섭은 김일성의 초상화를 의뢰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의도가 담긴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중섭은 계속되는 사상주입과 강요된 예술이 싫어 원산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나다 살던 곳이고 장남 중섭과의 추억이 있는 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며 원산은 폐허로 변해버렸고 중섭의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떠나지 않겠다 했고 이중섭은 고향에 남겠다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혼자 둔 채 아들과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가게 되죠. 힘들게 남쪽에 도착한 이중섭은 막상 이곳에서도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 당시 부산은 여기저기서 도망쳐온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3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피난민 때문에 당시 부산 인구는 89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죠. 이중섭이 거주했던 마을은 당시에는 무덤들로 가득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살 곳이 없던 피난민들은 공동묘지 위에 천막을 치고 망자와 동침해야만 했죠. 게다가 이중섭은 지금껏 부잣집 도련님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가냘픈 손으로 각종 날품팔이와 막노동을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기술도 경험도 없는 이중섭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중섭의 식구들은 쓰러지기 직전에 낡은 집에서 살았고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처절한 막노동을 곁에서 지켜본 마사코는 결국 자신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재봉질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자식들 끼니를 해결하였죠. 중섭의 지인이었던 화가 황염수의 아내 남경숙은 당시를 회상하며 중섭은 정말 무능하고 나쁜 남편이었다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음에도 이중섭이 자신만의 완벽한 예술성과 고결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친구였던 구상이 소설에 사파를 그리라고 일감을 가져다 주어도 이중섭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설의 내용이 품위가 없고 통속적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완벽주의와 고결주의는 가족을 쫄쫄 굶겼지만 이중섭에게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어주기도 했는데요. 극도로 공공하던 그는 그림을 그릴 종이조차 구할 수가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발견한 담뱃갑이었죠. 그는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 종이를 반듯하게 편 다음 뾰족한 도구로 은박지를 긁어 윤곽선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이중섭의 독특한 은지화 기법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중섭의 은지화 작품은 혼란스러운 전쟁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은 대표적인 작품이 됩니다. 처음 부산에 자리 잡은 이중섭의 가족은 피난민들의 제주도 이주 정책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제주도에서의 생활도 부산과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생활고에 대해 이중섭의 아내 마사코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ご飯はおかずがないんです。カニですね。しましたね。 실제로 제주도 피난 이후 그의 작품에는 개가 종종 등장합니다. 개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미안한 마음에 그려 넣은 것이죠. 하지만 제주도 생활도 잠시 이중섭 가족은 전쟁이 곧 끝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부산행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산에 가보니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 마사코와 어린 아들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마사코는 손수건에 피를 쏟으며 연신 기침을 해댔습니다. 풀죽으로 연명하던 두 아들 역시 피골이 상접해가고 있었죠. 결국 이중섭은 피눈물을 삼키며 아내와 아들들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아내의 친가에서 요양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의 외로운 기러기 아빠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기러기 아빠. 가족들을 떠나보낸 후 이중섭의 손은 기존에 우람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축 처져있는 성기를 달고 있습니다. 무능력으로 가족을 잃고 에너지를 소진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이죠. 그는 일본으로 떠난 부인을 그리워하며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닿지 못하는 애절한 사랑을 가득 담았죠.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자세히 보면 편지의 가장자리에 한 개의 글자를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섭은 편지 전체에 뽀를 가득 적어 자신의 애정을 대신 표현했죠. 마사코 역시 일본에서 이중섭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본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사방팔방 발벗고 뛰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마사코는 서적 판매 브로커였던 마영이를 알게 됩니다. 그는 고가의 일본 서적을 한국에 갖다 팔아 수수료를 챙기는 장사를 하고 있었죠. 마영이는 일부러 마사코에게 일본 서적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 돈이 꽤 된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부산으로 책을 보내주면 자신은 책을 팔아 원금을 마사코에게 돌려주고 이익금의 일부는 이중섭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마사코는 마영이를 믿고 그에게 5만엔 상당의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 마영이는 약속대로 책을 판 원금은 마사코에게, 이익금의 일부는 이중섭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마사코는 마영이를 믿고는 이번에는 아예 빚을 내 30만엔 상당의 책을 구매해 마영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영이는 원금을 붙여주지 않고 책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고 말았죠. 이 와중에 이중섭은 이익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전시를 강행해 더 큰 빚을 집니다.
마사코는 할 수 없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서적학과 이중섭의 전시빚을 갚게 됩니다. 이 사기 사건으로 한순간에 마사코는 집을 잃고 이중섭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죠. 이중섭은 분노에 못 이겨 마씨를 붙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소문 끝에 붙잡힌 마영일은 무슨 일이었는지 빈곤한 모습으로 물에 수제비를 끓여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마영일의 진빚 중 4분의 1 정도만 겨우 받아냈고 막상 그 돈도 술값으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어렵게 돌려받은 돈이었지만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아내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탕진해버린 것이죠. 사기를 당하고 피폐해진 이중섭에게 절친한 친구였던 시인 구상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중섭은 구상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선원증을 얻어 일주일간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재회한 이중섭은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과 떨어지기 싫어 불법 체류까지 마음먹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장모가 만류하며 훗날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중섭은 다시 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찰나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에게 가족에 대한 간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중섭은 하루빨리 작품 전시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야만 가족들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해 전시회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비장하게 열린 그의 전시 미도파 화랑에서 이중섭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절망과 마주하게 되죠. 작품 논란. 이중섭이 작품 활동을 할 당시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며 자신의 파벌을 만들기 위해 무차별적인 문화 검열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전시회마다 경관들이 들이닥쳐 춘하를 검열하고 수색했죠. 당시 이승만 정권의 문화부 고위 관계자가 이중섭 화가의 개인전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은지화들을 보더니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중섭의 작품들이 퇴폐적인 춘화 작품이라고 평가했죠. 종이가 없어 은박지에 그렸던 그림을 비롯해서 소, 봄의 아이들, 아이들과 끈, 길 떠나는 가족, 옛 이야기 등 45점이 실렸는데 그중 나체가 그려진 작품들은 즉시 철거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춘화 전시회라는 누명을 쓰게 되며 전시회는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일부 작품들은 지인이나 평소 이중섭의 애호가들이 예약해주긴 했지만 그마저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약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계산일에 오지 않거나 그림을 받아놓고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중섭은 그림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해야 했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대까지 다이아 수조로 살며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돈을 내지 않고 그림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그는 돈을 달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기껏 용기 내 3만 환에 예약된 그림카스를 받으러 가보았지만 직원이 서무과에 가서 영수증 쓰고 받아가라는 말 한마디에 혹 자신이 돈을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영 하나를 빼고 3천 환을 청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했던 금전 감각 때문이었는지 그의 수금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었죠. 부진한 전시 실적으로 더욱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됐음에도 본인의 예술에 대한 완벽주의와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자긍심과 집착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소그림을 전시한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무심결에 이 소그림은 스페인의 투어만큼이나 힘이 넘치는군요 라고 하자 곁에 있던 이중섭은 이 말을 듣고 이건 스페인 소가 아니고 한국의 소란 말이오 라고 소리치고는 쌩안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몇 날 며칠을 엉엉 울며 지새웠죠. 이제까지 보고 또 보고 그린 소를 스페인 투어에 비교하다니 내 그림이 그렇게 보이면 나는 다 틀렸어 라며 절망했고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관람객에게는 그림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순진무구한 동심을 그린 작품이 춘화라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남은 작품들의 수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중섭은 극심한 정신분열에 빠져 기괴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아내 마사코와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도 읽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또 전시회가 끝난 후 팔리지 않은 그림들을 여관 부엌에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을 붙입니다. 뒤늦게 발견한 여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이미 이중섭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중섭의 정신적인 병세가 심각해지자 그의 지인들은 그를 대구 성과병원에 입원시킵니다. 한순간에 모든 희망을 잃고 병원에 가둬진 그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오직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여성 간호사가 어르고 달래 입에 숟가락을 넣어줄 때만 간신히 밥을 삼켰죠. 병원에서도 그는 병실 3개를 흰 페인트로 칠해버리는 등 각종 기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중섭의 친구들은 통제가 불가능해진 그를 그의 이종사촌형인 이광석의 집으로 보내 심신을 안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갑갑한 집안 생활은 그의 정신병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빡빡 깎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내기도 했죠. 손가락이 피칠갑을 하며 기괴한 행동을 하는 이중섭에게 친구들이 왜 손에 피를 내고 그러냐 라고 물으면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덕이가 미워서 죽이려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번져 지독한 미움으로 전이된 것이죠.
더 이상 가정집에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작이 심해지자 그는 결국 수도 육군병원에 무료로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치료가 아니라 전기 충격 등 극단적인 치료법을 환자에게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이중섭이 심한 거식증으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자 몸을 묶어놓고 간호병들이 억지로 입에 음식을 수저 넣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중섭의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를 개인 병원으로 옮겼죠. 계속해서 정신병원을 전전하게 되자 이중섭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즉석에서 거울을 놓고 그려 지인에게 건네주었죠. 하지만 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눈은 동공이 확장돼 있고 어느 곳에도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신적 불안감과 무기력증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 뒤 그는 간염으로 또다시 병원 시세를 지게 됩니다. 그의 복부는 무서운 속도로 부풀어 올랐고 눈동자부터 얼굴까지 노랗게 물들었죠. 그래서 이중섭은 약간의 기운만 차리면 손톱으로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병세가 길어지자 그의 친구들도 점점 간호에 지쳐 이중섭을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오는 사람 하나 없이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중섭은 결국 1956년 향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죠. 평생을 일본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았던 그는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3일 동안이나 영안실에 차갑게 방치되었습니다. 그의 주검이 덮인 시트 위에는 그동안 밀린 병원비 계산서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죠. 이중섭은 인생의 초반 넘치게 유복한 삶을 살았지만 나머지 반은 처절하게 외롭고 빈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후에야 이중섭의 작품은 고평가를 받으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삼성 전 회장이었던 이건희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로 작품을 각별히 아끼기도 했으며 현재는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고귀한 작품으로 여겨지죠. 많은 경우 예술은 우리가 세상이 그대로 멈춰섰으면 하는 순간에서 비롯한다. 너무도 아름답거나 진실되거나 장엄하거나 슬픈 순간들, 예술가들은 그 덧없는 순간들을 기록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중섭은 자신의 삶에 가득 찬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작품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부터 절망스러워하는 그의 모습까지 삶의 기쁨과 슬픔 모두 작품에 담아냈죠. 이중섭에게 미술이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생의 마지막 지탱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 뒤에는 평안함이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저자 패트릭 브링리.